초인종을 누르니 잠시 뒤 소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썩 좋지 않더군요. 평소보다 더 냉랭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살짝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냥 너희들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지나가는 길이라서 잠깐 들렀다. 그러자 소라는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손으로 막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온 게 그렇게 불편했니? 그냥 얼굴이나 보러 온 건데. 소라는 눈을 굴리더니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네, 불편해요. 저희도 신혼인데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꾸 오시면 솔직히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준다고? 너희 둘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인지 잘 생각해봐라. 이 집, 누구 돈으로 산 거냐? 내가 내 입에서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 돈을 썼을 것 같니? 그제야 준수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대충 상황을 본 준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소라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너까지 그럴 거냐? 내 엄마가 집에 한번 오는 게 그렇게도 힘드냐? 준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그냥 요즘은 우리가 서로 너무 바쁘니까. 그 말을 듣고는 폭발하듯 대답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라.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너만 생각했다.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젠 너희 집 문턱도 못 넘는다는 소리냐? 소라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한숨을 내쉬며 대놓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다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잖아요. 왜 그걸 못 이해하세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근데 그 선택이 너희 둘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집을 사주지 않았을 거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김정희님께서 아들 부부에게 사주신 집에 방문하셨다가 문전박대를 당하셨는데요.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오신 김정희님은 큰 충격을 받고 결심을 내리셨는데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63입니다. 식당에서 25년 동안 일하며 아들 준수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다른 욕심은 없었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아들이 공부하고 커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수는 참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뭐 하나 투정 부리거나 짜증내는 법이 없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성적도 늘 중상위권 이상을 유지했어요. 대학교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번듯한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이제 정말 내가 한몫 다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던 준수가 어느 날 저녁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날은 말없이 밥만 먹더라고요.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결혼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신혼집 마련이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전세로 들어가자니 보증금부터 벅차고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 갚으려면 몇 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수가 여자친구인 소라를 만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도 한숨을 내쉬며 말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속으로 얼마나 고민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까 싶더라고요. 그날 밤
이리저리 생각했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적금을 붓고 돈을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내가 집을 사서 아들 부부가 안심하고 시작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식당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번 돈이지만 결국 이 돈은 준수 잘 되라고 모은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밥을 먹으며 준수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라면 내가 적금 든 돈이 좀 있다. 그걸로 일단 집을 마련하자.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빌라 정도에서는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신혼 시작할 때 안정된 집이 있어야 잘 풀리지 않겠니? 준수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안 돼요. 엄마 돈은 노후를 위해 써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속이 터졌습니다. 노후 걱정은 내가 하면 되지 않겠니? 평생 모은 돈인데 내가 아니면 쓸 데가 없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걱정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 몇 번이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설득했습니다. 준수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렇게 해서 작은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새로 지은 빌라라 깔끔했고 신혼집으로는 충분하겠다 싶었습니다. 준수와 예비 며느리 소라가 좋아하며 웃는 모습이 참 뿌듯하더군요. 이사를 앞두고 필요한 가구며 가전제품을 같이 골랐습니다. 소라는 집에 어울릴 커튼을 고르고 준수는 열심히 소파와 식탁을 알아보더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를 때쯤 준수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잘 살게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효도만 할게요. 그 말을 들으니 모든 수고가 잊혀졌습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낳고 키웠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은 며느리 소라는 참 키가 크고 예뻤어요. 말투도 공손하고 어른들에게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런 며느리라면 잘 지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준수와 소라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은 정말 예뻤습니다. 결혼식은 참 화려했어요. 소라 쪽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군요. 준수가 정장을 입고 어깨를 펴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평생 고생했던 게 다 보람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객들이 준수를 보며 참 잘 키웠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준수가 가끔씩 전화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소라랑 요즘은 이런 걸 배운다더라. 둘이 요리도 해본다더라 하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살겠구나 싶었고 이제 걱정도 내려놓아도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요, 그런 행복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조금씩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간은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준수가 신혼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죠. 소라도 처음엔 참 살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가 떡을 좀 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가져온 떡을 나눠 먹으며 얘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신혼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른 적이 있습니다. 뭘 사다 줄까 싶어 과일 몇 상자를 사들고 갔죠. 현관 초인종을 누르니
소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딘가 딱딱해 보이더군요.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미리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과일 좀 사왔는데 이거 받아라. 과일을 내밀자 소라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과일 잘 안 먹어서요. 다음부턴 이렇게 안 사오셔도 괜찮아요. 순간 뭔가 싸늘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예전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웃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일단 사온 거니까 받아라. 소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그 웃음 속에 무언가 꺼림칙한 기운이 스치더군요. 며칠 뒤에는 준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소라가 그러는데 집에 오실 때 미리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준수가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냥 요즘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혼집에 찾아가는 게 그렇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나 싶었죠. 그래도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신혼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시작이었어요.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되더니 결국에는 집에 아예 찾아오지 말라는 뉘앙스까지 풍기더군요.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명절이면 아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엔 소라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설에는 친정부터 가기로 했어요. 그럼 오전에만이라도 들리면 어떠냐고 물으니 소라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명절은 시댁 먼저 가고 친정 가는 게 요즘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이번엔 친정 먼저 좀 다녀올게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을 꺼내지도 못했을 텐데 결혼 몇 달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싶었죠. 준수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왜 올해는 너희가 안 오기로 했냐? 그동안 명절마다 늘 내가 먼저 왔는데. 엄마, 소라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결국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참으려고 했습니다. 신혼이니 조율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소라의 태도는 점점 더 싸늘해지고 준수는 애매한 태도로 중립을 가장하며 한쪽 편만 들더군요. 그 일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건 마트에서였습니다. 명절 막바지라 할인하는 반찬거리를 사려고 갔는데 소라와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거리를 두고 살짝 피해 있으려 했는데 들리는 소라의 목소리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자꾸 집에 들러. 아,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 며칠 전에도 연락도 없이 왔어. 꼴랑 그 어디 자랑도 못하는 조그마한 빌라 하나 사줘놓고 갑질한다니까. 소라 친구가 깔깔 웃으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시어머니들은 다들 그런다니까? 조금 해줘놓고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신혼이 뭔지도 모르고 참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했던 생각들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죠. 그날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집에 와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잘해주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던 어느 날이었어요. 준수와 소라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한번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과일이나 반찬 같은 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빈손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뭘 가져가면 또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요. 현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군요. 큰 웃음소리가 딱 사돈댁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살짝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며 조용해지더니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소라가 나왔습니다. 그날따라 얼굴에 미소 하나 없이 딱딱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가볍게 들렀다 간다고 했어요. 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인사도 하려고 들렀다 했더니 소라가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문 앞에 서서 말하더군요. 저번에 준수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주세요. 저희 신혼이라서 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걸 들으니 그게 또 다르더군요. 분명히 안에서 사돈댁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사돈댁은 나와보지도 않고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집 안으로 제가 시선을 돌리며 이리저리 쳐다보니 소라가 몸으로 막으면서 이만 돌아가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소파 위에 있던 사돈댁 가방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체념하고 소라에게 말했죠. 그랬구나. 내가 많이 불편했나 보네. 알겠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겁던지요. 단칸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걸었는데도 집에 도착하니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며칠 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준수와 소라에게 반찬을 좀 사다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멀어지다 보면 나중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장바구니에 두부며 나물, 그리고 고기 몇 점을 담아 애들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더니 소라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반갑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한 표정이더군요.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좀 샀다며 건넸습니다. 너희가 맞벌이 하느라 바쁠 텐데 이 정도는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소라가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어머니,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뭘 부담스러워하니? 이런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주는 거야. 소라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이왕 사오셨으니 감사히 받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거 그만하셨으면 해요. 옆에서 준수가 서 있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더군요. 준수야, 너도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니? 내 엄마가 반찬 몇 가지 사다 주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 같아? 준수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소라도 요즘 피곤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너희 둘 다 참 대단하다. 내가 결혼할 때 내가 평생 모은 돈 내서 집 사주고 내가 잘 되길 바랐는데 이제는 반찬 몇 가지 사다 주는 것도 이렇게 거절당해야 하는 거냐? 소라가 그 말을 듣고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해요. 주신 건 감사한데 이렇게 계속 불쑥불쑥 찾아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신혼인데 이해 좀 해주실 수 없으세요? 사실 앞으로는 좀 집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준수도 옆에 서 있다가 한 소리 거들더군요. 맞아요, 엄마. 저번에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좀 자유롭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고는 더는 할 말이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답답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을 혼자 보내고 마트에서 소라와 친구의 제 험담을 듣고 사돈댁은 부르면서 나에겐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아들 부부의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준수와 소라랑 엮이는 일도 지쳤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그렇게 참담한 마음을 안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주었던 빌라를 매각하기로요. 처음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준수와 소라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었어요. 제가 마련한 집에서 마저 멸시받으며 모욕당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굳힌 뒤에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매수자를 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빌라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위치도 나쁘지 않아서인지 며칠 만에 몇몇 매수 희망자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운이 좋았는지 제가 처음 이 집을 샀던 금액보다 조금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덕분에 예상보다 빨리 계약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준수와 소라에게 알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수야, 집을 팔기로 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추더니 준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집을 판다뇨? 집이 이제 필요 없어졌다. 너희도 그 집에서 더 이상 날 편하게 생각하지 않잖니. 그래서 내 마음 편하려고 파는 거다. 준수는 말을 더듬으며 소라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소라가 전화를 대신 받더군요.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저희 신혼집이고 어머니가 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파신다는 거예요? 목소리에는 이미 짜증과 불만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너희 신혼집이라고 했지만 그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다. 너희가 그 집에서 나를 홀대하고 외면했을 때 이미 엄마에겐 그 집이 의미가 없어졌어. 소라는 한숨을 푹 쉬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팔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희는요?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하죠? 어머니 참 너무하시네요. 준수의 목소리도 커지더군요. 엄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저희 잘 살게 놔두시면 안 돼요?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너희 둘은 잘 해결해 봐라. 소라가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집을 사주지나 말지 그러셨어요. 뭐하러 사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뒤집으세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경멸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산 걸 후회하게 만든 건 너희들이다. 처음부터 너희가 기본적인 예의만 지켰어도 이런 일도 없었겠지. 통화를 끝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건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고요. 며칠 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부동산에 갔습니다. 매수자는 근처에서 사업을 하는 젊은 부부였어요. 집을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계약도 순조로웠고 매각 대금도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집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준수와 소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소라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이 집을 제 인생 처음으로 제 집이라고 느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 보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준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우리 보고 잘 살라고 사준 집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답답한 목소리에 단호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럼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그렇게 내치지 말았어야지. 처음엔 평생 효도하겠다고
입에 발린 소리를 짓거리더니 내가 너희 집에 발 한 번 제대로 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따지는 거냐. 그러자 소라는 씩씩거리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한테 돌아올 게 있을 줄 아세요? 아무도 어머니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다음 주 이삿날까지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내가 사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결국 준수와 소라는 근처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떠나는 날 용달차에 짐을 싣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봤습니다. 이젠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동네 게시판에서 우연히 봉사단체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활동이었는데 공고문을 읽는 순간 묘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한두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는 했는데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잊고 살았거든요. 봉사활동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지정된 장소에 갔습니다. 작은 마을회관에서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포장해 전달하는 활동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은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은희 씨는 나와 동갑내기였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은희 씨는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같이 하시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 도시락을 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희 씨 역시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저처럼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도시락을 싸고 나서 직접 어르신들 집으로 배달을 갔습니다. 좁은 방에서 혼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맙다며 두 손을 꼭 잡아주셨을 때 묘한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아들 부부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함을 오히려 그분들에게 받는 것 같았거든요. 봉사활동이 끝난 뒤 은희 씨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은희 씨가 말하더군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시작했어요. 자꾸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그날 이후 매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와는 빠르게 친해졌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도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로웠는데 와서 말도 걸어주고 도시락도 챙겨줘서 살 것 같아. 그 말이 어찌나 위로가 되던지요. 제가 비록 큰 돈을 벌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도움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은희 씨와는 봉사활동 외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기도 하고 동네 산책도 다녔어요. 어쩌다 보니 평생 친구 같은 사람이 생긴 거죠. 은희 씨와 이야기를 나눌 때면 가슴속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은희 씨가 그러더군요. 정희 씨, 우리 앞으로 재미있게 살아요. 지나간 일은 이제 다 털어버리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시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자고 대답했죠.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고 오롯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과 은희 씨와의 우정을 통해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날이 기다려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준수와 소라를 떠올리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 교류하며 느끼는 따뜻함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빌라를 팔고 나서 준수와 소라는 근처에 작은 월세집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좁고 낡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라도 잘 정리하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준수와 소라에게 바란 건 그저 평범한 삶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심상치 않았습니다. 먼저 소라가 친구들과 백화점에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품관에서 이것저것 쇼핑하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더군요. 저는 빌라를 매각한 후 이 두 사람의 삶에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이런 소식은 자연히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준수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에게 경제적 문제가 불거졌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소라는 소비를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집은 너무 답답하다며 불평을 하고 명품 쇼핑을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카드 빚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이 바닥나면서 더 이상 월세집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말해주길 소라가 친구들에게 이런 무능한 남자랑 사는 게 너무 힘들다며 푸념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준수는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월세집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방 한 칸짜리 고시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부동산 박 사장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소라는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준수와 살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몰락하는 걸 들으면서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고 그 이상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들려온 마지막 소식은 준수와 소라가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더는 개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준수와 소라의 삶은 이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결심했으니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했고 더 이상 애들의 선택과 결과는 내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들은 지 몇 주 만에 연락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서로 소리를 지르고 끊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처음엔 받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수의 목소리는 한참을 갈등하다가 나온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하나 싶었는데 준수가 입을 떼더군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는지, 왜 그때는 엄마 마음을 몰랐는지. 목소리 끝이 떨리는 걸 들으니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라랑 이혼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비참하고 한심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정신이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엔 정말 다시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 볼게요. 그 말이 참 애달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곧바로 도와주겠다고 말했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몇 달간 제가 받았던 외면과 무시, 그리고 준수가 소라의 편만 들며 저를 외롭게 만들었던 날들이 아직 선명했으니까요. 그래도 자식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미운 마음이 남아 있어도 그 말 속에서 희미한 진심을 느끼니 믿어주고 싶어졌습니다. 너 이번엔 진짜로 변할 수 있겠니? 정말 변할 거야. 이번엔 다르게 해볼게요. 엄마,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래. 한 번 더 믿어보자. 대신 이번엔 내가 말한 대로 혼자 힘으로 해봐. 내가 예전처럼 돈을 줘서 내가 다시 일어서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직접 일어서야 한다. 준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 이번에는 정말 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게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수의 말이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전처럼 무작정 도와주진 않을 겁니다. 전 재산을 쏟아붓고도 받은 건 배신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외면하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저도 더 이상 과거의 일에만 갇혀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수가 다시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도 저도 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어준다는 게 곧 모든 걸 내어주는 건 아니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준수가 정말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번엔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지켜볼 겁니다. 제가 다시 모든 걸 내어주며 지치고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니까요. 그날 준수와의 통화를 끝낸 뒤 한동안 마음이 복잡했지만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준수를 믿어주되 전처럼 모든 걸 걸지는 않겠다고요. 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만 제 삶은 이제 내 것으로 온전히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로 일상이 조금씩 평온을 찾아갔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여전히 내 삶의 큰 부분이었어요. 주말마다 도시락을 싸고 독거노인들을 찾아가는 길은 늘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끔 은희 씨가 농담을 하곤 했어요. 정희 씨,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바쁘게 산다는 것도 참 웃기지 않아요? 그래도 좋은 일 하니까 재밌고 좋죠.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예전엔 일이 바쁘고 힘들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런 바쁨이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아. 봉사활동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은희 씨와는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에 가서 산책도 했어요. 어느 날 은희 씨가 말하더군요. 정희 씨, 우리 여행 한번 갈래요? 가까운 데라도 다녀오자고요. 그 말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한 번도 여행이라는 걸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준수를 키우느라 그리고 나중엔 일하느라 시간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희 씨와 함께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여행지는 바닷가 마을로 정했어요. 며칠 뒤 작은 배낭을 메고 기차에 올랐을 때 이게 바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며칠 동안 바다를 보며 걷고 시장에서 회 한 접시에 막걸리를 곁들여 먹으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웃었어요. 은희 씨가 그러더군요.
이제 정희 씨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그 말에 대답했어요. 네, 이제는 정말 저 스스로의 삶을 사는 것 같네요. 여행을 다녀온 후로 더 많은 걸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습도 듣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중에도 가끔 준수에게서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저 이번에 공장에 취직했어요. 아직은 초라한 일일지 몰라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준수가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잘하고 있다. 꾸준히 하면 뭐든 바뀔 거다. 힘내라. 전화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준수와의 관계는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느껴졌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예전에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엄마한테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원하는 삶을 온전히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은희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다니고 새로 배운 요리로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웃기도 하고요. 가끔은 혼자 동네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준수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나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준수가 스스로 잘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걸 보니 언젠가는 그 아이도 진짜로 다시 일어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날들이에요. 언젠가 준수와 더 밝은 관계로 다시 웃게 될 날이 올 거라는 희망도 가지고요. 오늘도 은희 씨와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군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행복했어. 그 말을 들으니 이게 바로 내가 찾은 새로운 행복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수가 변하긴 했어도 계속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다음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겨우 며칠 되지 않았는데 돈 이야기를 꺼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산 얘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민우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도 정리해야 할 시한이 있는 거라고요. 저희도 받을 몫이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한다고. 그럼 장례식 때 눈물 한 번 안 흘리던 내가 지금 이러는 것도 내 목 받을 생각만 해서였겠구나. 제 말에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나는 민우 옆에서 고개를 돌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무슨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이건 당연한 권리 문제예요. 아버지 재산에는 저도 지분이 있잖아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우야, 내가 말하는 그 권리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겠니? 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고
지금 그 아버지를 묻은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그런데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돈 얘기냐? 민우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나오세요? 저희도 저희대로 힘든 상황이에요. 저희가 받을 몫을 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받을 몫을 받겠다. 그게 아버지가 원하던 일이었을까? 그게 내가 장례식 때 말없이 앉아 있었던 이유냐? 유나가 나지막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유나를 노려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대체 뭘 그렇게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거니? 내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당연히 너희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민우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희 보고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소리를 내지르듯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한 적 없어.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해뒀는지 나도 아직 다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옳은 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아들 부부가 찾아와서 유산 상속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자 정미령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령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69살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한참인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게 될 줄은 몰랐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지만 젊은 시절은 참 바쁘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돌아보면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23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할 당시에는 둘 다 가진 게 별로 없었죠. 남편도 부모님 사업이 실패하면서 대학도 제대로 못 마쳤고 저도 형제들 뒷바라지하느라 공부를 포기했으니까요. 서로 빚도 많고 처지도 어려웠지만 마음은 같았어요. 우리가 손을 잡고 열심히 살면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는 부족하지 않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첫 집은 방 하나 있는 반지하였어요. 방 한쪽에 낡은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벽에서 올라오는 그런 집이었죠.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신혼인데도 가끔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둘이서 열심히 벌면 여기서 나갈 날도 금방 올 거야. 이 집도 오래 살지 않을 거야. 기다려봐.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퇴근하고 들어오는 얼굴을 보면 온통 피곤해 보였는데 저한테는 늘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런 사람 믿고 사니까 나도 모르게 힘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무슨 일이든 손을 대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어요. 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렇게 벌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모으는데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아들 민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작은 생명이 우리 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남편과 약속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고생했던 것처럼 민우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하자고. 민우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젖먹이를 업고 아르바이트를 가야 할 때도 많았죠. 비 오는 날 민우를 들쳐 업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등에 땀이 비 오듯 흐르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그래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떼던 날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밤늦게 퇴근하고도 민우를 안고 뛰놀아 주느라 지친 모습이 역력했는데 그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말했죠. 이렇게 잘 크는 애 보면 피곤한 것도 싹 날아가. 여보,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 그 사람의 한마디 덕에 하루하루가 버틸만 했어요. 그렇게 아들을 키우면서 살림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힘들게 돈을 모아 반지하를 벗어나고 아이 초등학교에 맞춰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죠. 둘 다 대학을 다녀보지도 못했으니 민우만큼은 공부에 뒷바라지 다 해주자고 다짐했어요. 민우가 고등학교에 가고 나니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오랜만에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여기까지 온 거 대단하지 않나? 반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이만큼 됐어. 앞으로는 조금씩 누리면서 살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그 사람 말처럼 그동안 고생한 것들을 이제 누릴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남편은 당뇨로 고생하다가 결국 합병증으로 먼저 떠났어요. 지금 이렇게 혼자가 되고 보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지하에서 고생하던 그때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거든요. 민우를 키우고 남편과 손잡고 열심히 살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지금은 그때의 온기를 추억으로 꺼내보는 것만으로 겨우 하루를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키운 민우가 이제 와서 이런 상처를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던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니 집안 곳곳이 그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더 크게 느껴지더군요. 손때가 묻은 안경, 자주 입던 카디건, 자기가 좋아하던 컵까지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물건을 치우기는커녕 그것들이 없어지는 게 무서워서 괜히 한참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눈을 감으면 남편이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산 세월이 어찌 쉽게 잊히겠습니까? 그 사람과 사별한 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으니 제게는 세상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민우와 유나가 들어왔어요. 아들이고 며느리니 반가워야 할 텐데 이상하게 그 순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유나는 핸드백을 내려놓더니 핸드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빠르게 스크롤하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무겁고 다급한 분위기였어요. 민우가 뜬금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럽기도 했고 목소리 톤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민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선을 피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이 있으면 이제 정리해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직 장례식이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건가 싶었어요.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사. 아직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 않니?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벌써 화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아들이 먼저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민우가 대답도 하기 전에 유나가 핸드폰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요. 유나의 태도가 너무 차갑고 무덤덤해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가족처럼 살갑게 굴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장례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 장례식 때도 내가 눈물 한 번 흘리는 걸 못 봤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 얘기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 민우는 내 말을 듣고 이마를 짚으며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장례식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미리라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감정은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쩌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걸까 싶었습니다. 민우야, 지금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라고 생각하니?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고 이제 나 혼자 남은 집인데 내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니? 민우는 대답 대신 코웃음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저도 법적으로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 몫이 있으니까 정리해서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인이 되자마자 돈 얘기를 꺼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되려 큰 소리까지 치는 모습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너한테는 내 몫만 중요하구나. 나도 여기서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걱정인데 내 생각은 전혀 없니? 민우는 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권리를 요구하는 게 잘못인가요? 유나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급한 일이 있으니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유나의 말에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부모 재산부터 손대겠다는 태도가 너무 당당했거든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면 왜 말도 없이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치는 거냐? 민우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주시라는 거예요. 언제 받을지 모르는데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조차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처리해봐라. 난 아직 네 아버지 못 떠나보냈으니 이런 얘기하러 오지 말아라. 그러고 아들 내외가 집을 나서는데 제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니 민우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 목 확인하고 받을 거니까 그럴 줄 아세요. 현관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민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법대로 한때 그토록 사랑스럽게 키운 아들이 이제는 돈을 두고 나와 맞설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민우와 유나가 집을 나가고 난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더군요.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남편이라면
민우의 이런 모습에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도 민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급하게 요구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분명 그 아이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텐데 그래도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재산을 이렇게 다급하게 그것도 큰 소리로 요구하는 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가 맺힌 듯 답답하고 서운한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민우와 유나가 내 집을 나간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민우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법대로 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그 목소리, 내게 차갑게 던지던 유나의 말투. 한때 그렇게 귀엽고 순했던 내 아이가 고작 돈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계속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대체 저렇게까지 재산을 급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민우가 뭐라고 말하든 내 직감은 단순히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말이 전부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무언가 감추려 할 때의 표정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말을 돌리면서도 시선을 피하던 모습, 유나가 대신 말을 덧붙일 때마다 초조해 보이던 그 눈빛, 뭔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결국 박혜란 언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혜란 언니는 내가 젊은 시절부터 가장 의지해온 사람입니다. 우리 부부가 반지하에서 힘겹게 살 때 같이 일했던 언니고 민우가 어릴 때 급할 때마다 맡겨두기도 했던 내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죠. 언니, 어제 민우가 왔었어. 제 말에 언니는 반갑게 물었어요. 그래. 그간 연락이 없다고 서운해하더니 뭐 좀 도와주려고 온 거야?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지금 장례식 끝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아버지 재산 정리하자는 소리를 하더라니까. 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그런 말을 했어. 결혼하고 아무리 애가 변했다고 너한테 많이 들었지만 그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 저는 한참 동안 어제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민우가 어떻게 큰 소리 쳤는지, 유나가 어떻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무심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배신감까지 얘기하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란 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령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래도 민우가 뭔가 급한 사정이 있긴 할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잘못됐지만 아들이 무슨 일이 있긴 하겠지.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다그치는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그 말을 들은 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급할 땐 그랬어도 어릴 때 내 말을 항상 들었던 애 아니었어.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직접 좀 더 따져보는 게 맞겠지.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조금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날 민우를 업고 함께 일하며 고생했던 시절을 나눴던 사람이니까 그런 언니의 조언이 더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날 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말처럼 직접 물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우야, 어제 너네가 한 얘기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인데 내가 그렇게 급하게 재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니?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나는 차분히 다시 물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내가 이렇게 초급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솔직히 말해봐라. 민우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그냥 정리하면 끝날 일인데 왜 자꾸 저를 몰아붙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답답함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한테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니? 여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모은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요구하는지 내가 알아야 이해라도 하지 않겠냐? 민우는 제 말을 듣지 않겠다는 듯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만 하시는 거고.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딴소리라니. 내가 정말 무슨 이유로 이런지 제대로 말도 안 하고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 법을 들먹이면서 내가 받을 몫을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민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몫이잖아요. 법적으로도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엄마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 순간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물어도 민우는 끝까지 숨기고 돈 얘기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법대로 하고 싶으면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싶으면 알아봐라. 하지만 내가 정말 서운한 건 내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 얘기부터 꺼낸다는 거다. 민우는 말끝에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죠.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니 제가 진정으로 민우에게 가르쳐 준 건 무엇이었나 싶었습니다. 금지옥엽처럼 키운 아들이 이제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나와 맞서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혜란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니는 민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혜란 언니와 다음에 만나 다시 한번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혜란 언니와 다시 통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민우와의 통화 이후로는 가슴이 더 답답했어요. 민우가 왜 저렇게까지 변했는지,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결국 다시 혜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 민우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아들이라는 애가, 내가 평생 애지중지 키운 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언니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미령아, 너 지금 얼마나 속상한지 알겠어. 내가 민우 하나 보면서 평생을 살아온 걸 내가 모르겠니. 그런데 민우도 사람인데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거야. 제가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어요. 근데 언니, 이렇게까지 돈을 달라고 다그치고 고인이 된 아버지 재산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민우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냐고. 언니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령아, 솔직히 말해서 민우가 뭘 그렇게까지 숨기는 것 같다고 했잖아. 내가 볼 땐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있지?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도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민우한테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있는 게 맞을 거야. 하지만 지금 너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본인이 해결 못할 만큼 커진 일이어서 숨기는 거라든지. 그럴 리가 없어. 민우는 내 아들이고 내 앞에서 그런 걸 숨길 애가 아니야. 언니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미령아, 내가 민우를 키웠다고 해서 민우가 모든 걸 너한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 어른이 된 사람은 자기 문제를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민우한테 끝까지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유나를 한번 따로 만나든지. 유나라 며느리 생각을 하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장례식 때부터 유나는 말 한마디 없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고 어제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무관심한 척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래도 언니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건 알았습니다. 언니, 유나한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맞을까? 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유나가 민우 옆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내가 유나랑 얘기해서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유나가 민우 편에서 너를 몰아붙인다면 그땐 유나한테 큰 기대를 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래도 우선은 민우한테 한 번 더 물어볼게. 이번엔 숨기지 못하게 끝까지 물어볼 거야. 통화를 끊고 나니 혜란 언니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우가 숨기고 있는 걸 말하지 않으면 결국 제가 알아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짜증 섞인 투였습니다. 엄마, 또 왜요? 어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목소리가 단단해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어제 말한 걸로는 부족하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재산 얘기를 급하게 꺼내는 거냐? 민우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왜 맨날 같은 말만 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한 건데? 민우는 대답 대신 한참 침묵하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법적으로 제 목 받을 거고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길게 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정말 내 아버지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된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그렇게 요구하는 건 내 마음에 아무 상처도 안 남길 거라고 생각해? 옆에 유나 있지? 유나도 같은 생각이니? 민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나오면 저희도 할 말 없어요. 저희도 권리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처럼 말씀하세요? 유나도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민우 씨랑 같은 생각이에요.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권리도 생각해 주셔야죠. 너희 권리.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렇게 당연히 너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니? 나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는 그저 내 목만 챙기겠다고 얘기하는 거냐? 민우는 더 큰 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건 안 받고 엄마 뒷바라지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엄마, 그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억울하다고 느껴야 할 건 너한테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다, 민우야. 난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알아서 정리하세요. 저희도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혜란 언니가 말했던 대로 민우는 끝까지 숨기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기는 이유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도저히 내게 말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혼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민우를 바로잡아 줄 수 있었을까? 답답한 마음을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우와의 통화 이후 마음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가슴이 먹먹해져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민우가 요구한 대로라도 유산 상속 문제를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평소 자주 사용하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의 수첩이나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 곳이었죠. 상속 관련된 문서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러다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꺼내보니 남편이 남긴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못다한 얘기들을 이 쪽지에 남겼어. 모든 재산 정리는 변호사에게 맡겨뒀어. 내 뜻을 다 전달해 놨으니 이 명함에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돼. 내가 혼자 힘들지 않도록 도울 거야. 쪽지와 함께 작은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쪽지를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준비까지 해두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말없이 모든 걸 챙기던 사람답게 마지막까지도 저와 민우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신경 쓴 게 느껴졌어요. 쪽지를 손에 꼭 쥐고 명함을 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수연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기령 씨의 아내인데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쪽에서 재산 정리를 맡겼다고 들었어요. 잠시 조용하던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윤기령님의 유족분이시군요. 왜 이렇게 빨리 연락 주셨을까 했습니다. 보통 고인을 잃으신 분들은 슬픔이 가라앉기까지 시간이 걸리셔서 바로는 연락을 안 주시거든요. 저희도 보통은 2-3달 정도 지나 조심스럽게 먼저 연락을 드리곤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민우의 독촉이 아니었다면 저도 바로 연락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니 말이에요.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사무실에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윤기령님께서도 따로 말씀을 남기셨고 재산 정리와 관련된 문서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약속을 잡겠습니다. 약속을 잡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유언과 재산 정리 내용이 어떨지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너무 떨리기도 하면서 남편이 어떤 말을 남겼을지 궁금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함과 쪽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조심스럽게 책상에 올려두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민우의 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를 걱정하며 남겼을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건 정말 미안해.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하려고 해. 그 말을 할 때 남편의 얼굴은 참 평온했는데 저는 그 평온함의 무게를 이제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내내 버스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남편이 떠난 자리가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차례로 걸려있는 이름표들과 서류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뭔가 결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감도 느껴졌어요. 남편이 남긴 뜻이 무엇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기령님의 유족분이시죠? 변호사가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젊고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여기서 재산 정리를 맡겼다고 해서 약속을 잡고 왔는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기령님께서 저희에게 생전에 남기신 유언과 재산 정리 관련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며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인께서는 직접 이곳에 오셔서 유언을 영상으로 남기셨습니다. 내용을 전달드리기에 앞서 먼저 혼자 보실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잠시 들어가셔서 편히 보고 오시면 됩니다. 영상이라니. 남편이 유언을 영상으로 남겼다니.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순간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변호사를 따라 조용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에는 커다란 TV가 놓여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만 간소하게 놓여 있는 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리모컨을 건네며 말했어요. 영상을 틀어드릴 테니 편히 보시고 필요하시면 호출해 주세요. 그는 나가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TV 화면이 켜지며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제가 떠나보낸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담긴 얼굴을 보니 그 사람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은 어떤 마음일까? 나는 항상 당신 걱정만 시키고 떠나는 것 같아. 남편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를 이렇게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영상 속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병세가 악화되던 시기에 민우와 유나의 사정을 알게 되었어. 민우가 고인 투자를 크게 했다가 돈을 잃은 것도 처가 쪽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진 것도 말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가 재산을 왜 그렇게 급하게 요구했는지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내가 이 이야기를 당신한테 직접 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야. 민우가 지금처럼 돈만 쫓다 보면 내가 준 재산도 결국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민우에게는 재산을 남기지 않기로 결정했어. 가슴이 먹먹했지만 남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혼자 남을 걸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재산은 당신 앞으로 돌려놨어. 앞으로 당신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편히 지내면서 살아가면 좋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항상 당신 곁에서 지켜줄게.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꺼졌고
방 안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얼마나 저를 생각하며 준비했는지 그 마지막까지도 가족들을 걱정하며 결정을 내렸는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울어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문이 살며시 열리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드세요. 저는 눈물로 번진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금 쉬셨다가 괜찮아지시면 이야기를 더 나누시죠. 저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남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제게는 너무 큰 울림으로 남아 마음을 추스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쉬고 나니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모든 걸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남편이 겪었을 외로움과 고민이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윤기령님께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하셔서 지금은 전부 정미령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나 상속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 없으니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민우와 유나가 생각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고인이 명확히 남기신 뜻에 따라 이 재산은 정미령님께 전적으로 귀속됩니다. 나중에 정리할 부분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몇 주 내로 전달드릴 테니 차분히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준비해뒀을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마음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에 남편의 유언 영상이 자꾸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 항상 곁에서 지켜줄게라는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생생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며 유언대로 어떻게든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언 영상을 확인한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우와 유나였습니다. 저번처럼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초인종을 눌렀다니 어딘가 이상했어요. 문을 열어주자 둘은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애들의 태도가 너무 달라져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민우는 법대로 하자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고 유나는 무심하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민우 옆에 붙어서 한마디씩 거들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대충 눈치를 채고 말을 걸었습니다. 왜 왔니? 법대로 하자고 하지 않았니? 제 말에 둘은 머뭇거리더니 눈길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법대로 한다며 따로 변호사를 알아본다더니 결국 재산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왜 왔냐고 묻잖니? 제 목소리가 차가워지자 민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도 민우를 따라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둘이 고개를 푹 숙이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돈이 좀 급해서 그랬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유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그땐 너무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둘이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는 게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민우는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유나도 흐느끼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막말한 것도,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물과 사과에 잠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민우에게 재산을 주면 결국 또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남기지 않기로 했다. 남편이 얼마나 고민하며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있었기에 내가 흔들리는 건 남편의 마지막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희가 했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너희가 그렇게 요구했던 대로 나는 남편 뜻에 따라 법대로 처리한 거야. 민우는 고개를 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믿으라고?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니? 남편이 남긴 재산이 법적으로도 내 것이라고 알고 나서야 와서 이렇게 비는 거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나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다고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남편이 생전에 이런 상황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너희에겐 재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야. 그리고 나도 그 뜻을 따를 거다. 이렇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무리하게 코인 투자를 하다가 돈 잃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내가 이런 너희를 어떻게 믿겠니? 둘은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벙쪄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탁하러 오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내 비밀번호도 바꿀 거다. 2번 다시 이렇게 찾아오지 않길 바란다.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와 유나는 계속 당황해하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니 마음이 먹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남편의 뜻을 지켜내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을 지키고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민우와 유나가 무릎을 꿇고 울던 모습은 종종 머릿속을 스쳤지만 다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문득문득 남편의 유언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목소리를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남편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유언은 저를 위한 것이었지만 민우와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채로 남아도 괜찮은 건지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혜란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내가 요즘 계속 집에만 있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전화했어.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뭐 그렇지 뭐. 딱히 나갈 일도 없고. 그냥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고 지내. 혜란 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럼 안 돼. 네 남편도 내가 이렇게 있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 어디 나가자. 아니, 나랑 같이 뭘 좀 배워보는 건 어때? 뭘 배워?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캘리그래피 배우고 있거든. 재미도 있고 마음도 편해지고 좋아. 너도 한번 해보자. 처음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다음 날 캘리그래피 강좌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강좌에 처음 가던 날 뭔가 어색하고 긴장됐습니다. 평소엔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언니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 글씨를 하나하나 예쁘게 쓰는 과정이 꽤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글씨들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언니,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 글씨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어. 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추천한 거야.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꾸준히 해보자. 그날 이후로 캘리그래피는 제 일상의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오를 때면 유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캘리그래피를 연습하며 그 마음을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평안, 사랑, 행복 같은 단어들을 쓸 때마다 남편이 제 곁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홀로 서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길을 걷고 카페에 들러 글씨를 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혼자 있는 게 외롭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민우와의 관계는 여전히 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해도 제게 남긴 유산으로 편히 살아가는 동안 민우가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혜란 언니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민우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 그 애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게 맞는 걸까 싶어. 언니가 진지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내가 평생 내 자식이라고 그 잘못을 다 감싸주는 게 맞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야. 그 애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성장할 수 있지 않겠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선 갈등이 있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내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닌지.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결정은 남편이 남긴 뜻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그러면 된 거야. 민우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그때 내가 손 내밀어줘도 늦지 않아. 그 말에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손을 먼저 내미는 건 오히려 민우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유언이 제게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처럼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리그래피를 연습하며 만든 작품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했고, 작게 열린 전시회에 출품해 보라는 권유를 받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제게 안정감을 주었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배려라는 걸 느꼈습니다. 민우와의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남긴 삶의 지침을 따라 차분히 기다리며 새로운 출발을 해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민우에 대한 고민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고 많은 도움 얻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신 다음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